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오늘 탈당계를 제출하고 조만간 SBS 등 언론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의원직 사퇴 촉구와 함께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가 잠시 뒤 현역 선수 2명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추가로 공개합니다. 2차 피해 우려로 피해 선수들은 회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가해자 중에는 전직 국가대표 지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 북한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2월 말 북미 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핵 사찰 허용이나 핵탄두 해체 등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 협상 이틀째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참석한 채 진행되는 이번 남북미 실무 협상에서 회담 의제 등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이 오늘 결정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내일이나 모레쯤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영장심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등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서울 5도 등 영상권을 되찾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월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체육계 미투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잠시 뒤 젊은 빙상인 연대가 빙상계 성폭력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합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됩니까? 네, 잠시 뒤인 11시 40분 젊은 빙상인 연대가 손혜원 의원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현역 선수 2명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먼저 나서 직접 성폭력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젊은 빙상인 연대의 박지훈 자문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현역 선수이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오늘 기자회견 후 조만간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가해자 중에는 전직 국가대표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조재범 전 코치에 이어 또 다른 대표팀 코치까지 성폭력에 연루될 경우 국가대표 관리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행 등 빙상계의 수많은 악행이 그동안 외부에 제대로 드러나기 힘들었던 이유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사건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이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알려졌는데요. 빙상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를 키웠다, 이런 지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빙상계는 다른 종목에 비해 파벌 간의 다툼이 심하고 그 중심에 흔히 한국 최대 라인이라고 불리는 권력의 힘이 절대적입니다. 한국 최대 라인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전명규 교수인데요. 조재범 전 코치는 물론이고 젊은 빙상인 연대가 오늘 추가 공개하는 사건의 가해 지도자 역시 전명규 교수의 제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재범 코치의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 심석희 선수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전명규 교수의 경찰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 교수는 3월부터 예정된 안식년도 취소됐고 현재 두문불출하는 상황인데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공식 석상에 나설지 아니면 지금처럼 무책임한 침묵을 이어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YTN 허재원입니다. 네,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가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당이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군요. 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적반하장의 진술을 보여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이 당헌 당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의 실세라는 배경으로 정부의 사업을 이용했다며 국회의원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렇게 당당하다면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말기도 아닌데 누가 검찰 조사를 믿겠느냐며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손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지만 국정조사나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 의원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오늘 오전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탈당 신고서가 접수되면 당원 자격이 소멸되는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 손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한국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유력 당권 주자들 오늘 잇따라서 한국당 핵심 지지 기반이죠. 영남 지역을 방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들이 오늘 영남 지역으로 향합니다. 최근 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구와 경북, 부산을 찾아 시도당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오세훈 국가미래비전 특별위원장은 오늘 경남도당과 부산시당을, 내일은 울산시당을 찾을 계획입니다. 정우택 의원도 부산의 지역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엽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영남 지역에서 본격적인 지지세 확산에 나서는 건데요. 영남 지역은 당대표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당원 숫자도 많고 투표율도 높은 만큼 유력 주자들이 경쟁하듯 영남 지역을 찾아간 것도 그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총선 승리 방안을 놓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황 전 총리 입당과 동시에 당권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원들의 고민이 그때부터 심각하게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수도권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가상적인 분석들,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제시가 되어 와서 그 문제를 놓고서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원내외 인사들이 추가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한국당의 당권 레이스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이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북미 비핵화 협상 담당자들은 스웨덴에 모여 있는데 정확한 일정이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좀 잠잠했었는데요. 좀 연이틀 엄청난 진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다소 오랫동안 침묵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틀 비핵화 협상에 엄청난 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관련 발언을 한 이후 트위터를 통해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말기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라며 우리가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언론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고위 대표단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6월 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에도 비핵화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조만간 장소도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d a very good meeting yesterday with North Korea. That was an incredible meeting. It lasted almost 2 hours. And we've agreed to meet sometime, probably the end of February. We've picked a country, but we'll be announcing it in the future. 네. 자, 개최 해지를 정했다고 하면서도 발표는 나중에 한다. 자,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로 미국의 셧다운 상황, 또 보안 문제, 실무 협상 등을 꼽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셧다운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서 공식적인 행정 일정들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인 만큼 미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 한 달가량 시간이 남은 만큼 장소가 일찍 공개될 경우 경호상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실무 협상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만큼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줘서 북측에 실무 협상에 더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라는 취지에서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장소로는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이 여전히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눈은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스웨덴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고위급 회담이 끝난 직후 스웨덴으로 날아가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측이 주최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만나게 됐는데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곳은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시설로 바깥과 완전히 차단된 채 합숙 담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북미 실무급 협상 현장에 이례적으로 한국 대표단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같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고위급 회담에서 큰 뼈대를 잡았다고 하면 정상회담의 내용을 채우는 게 실무 협상인데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네, 일단 다음 달 말로 합의한 2차 정상회담 의제와 또 실행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2차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양측은 완전한 비핵화, 또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또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왔던 만큼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의견을 나눴을 거란 관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측 이도훈 본부장도 현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회동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 조율할 내용이 많은 만큼 이번 첫 만남으로 모든 실무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후속 협상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관심인데요. 이번 협상에서 차기 협상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해서 발표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측은 남북관계와 관련한 제안들이 긍정적이지만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신년사에서 언급된 제안들은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물리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 남측이 화답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앞서 조선의 오늘, 통일신보 등 북한의 또 다른 대외 선전 매체들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남측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다며 적극적인 이행을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이제는 약속을 실행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미디어 그룹 싱클레어 방송의 진행자 스콧 서먼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터뷰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김 부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동석한 날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사정의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월에 열릴 2차 정상회담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 유력하지만 2017 에이펙 회의가 열렸던 다낭과 베트남 남부의 호찌민도 가능한 장소로 논의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회담 장소로는 베트남 외 태국 방콕과 하와이 등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4차례 정상회담으로 북중 밀월 관계의 속도가 붙는 가운데 북한 예술단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공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수영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오는 23일 중국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북한 우호예술단을 이끌고 방중에 공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친선예술대표단의 중국 방문은 전통적인 불패의 조중 친선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데 적극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번 주 열립니다. 언제 열릴지, 또 어떤 판사가 그 판단을 내릴지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결정됩니다.
심사는 영장 전담 판사 5명 가운데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2명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핵심 실무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나란히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며 영장 심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제징용 소송 지연이나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등 사법농단 각종 의혹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김앤장 독대 문건과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참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가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 보고를 묵살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위를 보고하자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책을 찾아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찰권이 없는 민정비서관실 등에서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휴대전화 감찰을 벌여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오늘 기회견에서 그동안 자신이 제기했던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고 새로운 폭로 내용은 없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최경환 의원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실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이번 주 공식 출범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동되는 건데 카카오와 택시업계 견해차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조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의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과 동시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결정한 택시업계. 이번 주부터 카풀 갈등을 풀기 위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 아래 참여를 결정하였다. 대타협 기구엔 카카오와 택시업계,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정부와 여당도 참여해 갈등 중재에 나섭니다. 택시를 살리는 쪽에 중점을 두고 택시를 통해서 이런 공유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정신을 살리는 혁신 성장의 실마리를 택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만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카카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면서도 승객들의 승찬한 해소에 방점을 찍었고, 택시업계는 카풀은 곧 불법이라는 결론이 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카풀 개방을 전제로 대타협 기구가 운영되면 대화의 장을 좌초시키겠다고 경고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노조 관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 집회 수입 시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김모 씨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보름 동안 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2달 뒤에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모두 6차례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간부가 여성 부하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정자 과장이라는 표현 외에 다른 언행을 하지 않아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 부대 정보 작전 과장이었던 A씨는 여성부와 B씨에게 과거 자신을 정작 과장이 아닌 정자 과장이로 부른 이유도 있었다면서 성희롱 발언을 해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오는 2021년 4배 가까이 커지고 지하 공간은 하나로 통합되는 등 크게 바뀝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당선작은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광장으로 편입해서 광장 크기를 3.7배로 키우고 해치광장 등 3곳으로 나뉜 지하 공간은 하나로 묶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광화문과 시청, 을지로, 동대문에 이르는 4km 길이의 지하 공간을 연결하고 GTX A 노선의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졸업 이전에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정보 웹사이트 잡코리아 자료를 보면 국내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1%에 그쳤습니다.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대학생도 10%에 불과했고 나머지 79%는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졸업 전 정규직 취업자 비율은 지난 2016년 조사 때 16.9%보다 5.9%포인트나 급감했습니다. 고용 한파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구직자 10명 가운데 7명은 취업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취업정보 웹사이트 인크루트가 구직 경험이 있는 회원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 결과 구직자의 71%는 취업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사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구직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구직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 바람직한 수단이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호조세를 이어가던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서 새해 첫 달 전체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5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급감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 금액은 17억 7천만 달러로 8.7% 줄었습니다. 특히 수출을 이끌어온 반도체가 28.8%나 줄어 개별 품목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컸고 석유 제품과 선박 등도 부진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3개 가운데 2개는 지난 1년 사이 가격이 오르고 특히 어묵은 13%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다소비 가공식품 26개 품목의 판매 가격을 1년 전과 비교한 결과 17개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묵이 13.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즉석밥이 10.7%, 간장과 설탕은 각각 6.4%씩 올랐습니다. 반면 냉동만두와 식용유, 커피 믹스, 소시지 등 9개 제품은 1년 전보다 값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적어도 2월 초까지는 혁신 성장에 방점을 두고 이후에는 공정경제와 사회 안전망 작동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수현 실장은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3가지 축이 모두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에 새해 들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에는 금리보다 지난해 성장률과 올해 경제 전망에 관심이 더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경제. 실업률이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마저 나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2차례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초 3%에서 2.7%까지 낮춰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달성은 불투명합니다.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도 연말에는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특히 D램 수출 물가는 5개월 연속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실물 경기의 부진이 고용시장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체감 실업률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2% 중반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기의 저활력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쏠립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같은 내부의 악재가 겹쳤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상황이 나쁘다 보니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말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무려 20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전망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출도 둔화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가 지난해에 이어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건설 투자마저도 위축이 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는 연 1.75%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금리 인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주토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이 됐는데도 꽉 막힌 교착 상태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빅딜 제안을 거부한 민주당을 향한 분노의 폭풍 트윗으로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LA에서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존 최장 기록의 1배 반을 기록하며 한 달째를 맞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 업무 차질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생계가 급해 전당포를 찾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 can say is imagine, put yourself in your shoes where imagine that you didn't get paid for a month. How would that affect you?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20일 취임 2주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의 트윗을 쏟아냈습니다. 낸시 펠로시와 민주당은 범죄와 마약 문제는 관심도 없고 이기지도 못할 차기 대선만 노린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펠로시가 왼쪽으로 너무 기울어 급진파가 됐고 당내 좌파 세력이 두려워 통제력을 잃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다며 낸시 조심하라는 직접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셧다운 해법으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와 장벽 예산 맞교환을 제안했습니다. 3 years of legislative relief for 700,000 DACA recipients brought here unlawfully by their parents at a young age many years ago. 하지만 펠로시 의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셧다운 중단이 우선이지 셧다운을 볼모로 하는 거래는 안 된다며 일축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주에 장벽이 아닌 첨단 장비 등 다른 방식의 국경 보안 비용을 포함한 예산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혀 장벽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서 10여 개 언어로 한국 측의 대응을 반박하고 일본의 입장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방위성이 국제사회 일본 초계기 활동의 정당성을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방위성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자위대 초계기에 기록된 전파 신호음을 공개하고 한국 측의 대응에 반박하는 성명을 약 10개 언어로 낼 예정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홍역과 관련한 속보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과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해 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여성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 7일 홍역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병원을 찾았을 당시에 몸에 발진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홍역 확진 판정 이후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잠복기가 끝나고 완치된 상태고 가족들도 항체 검사 결과 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도 홍역 환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 지난해 말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홍역 환자 모두 27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골프 소식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시즌 개막전에서 지은이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은이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끝난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마지막 날 경기에서 한 타를 더 줄여서 최종 합계 14언더파로 2위 이미림을 2타 차로 제쳤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0달 만에 올린 개인 통산 5째 우승입니다. 이와 동시에 32세 8개월인 지은이가 박세리가 보유한 우리나라 선수 LPGA 최고령 우승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지은이 선수의 우승 소감 들어보시죠. 시즌 첫 경기고 제가 또 스윙을 바꾸고 있는 거에서 이렇게 많이 자신감이 얻어진 것 같고요.
우승자들만 나올 수 있는 시합에 나오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고 네, 잠시 후 국회 정론관에서 젊은 빙상인 연대가 추가 피해 폭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전현직 국가대표 코치들과 선수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설명한다고 하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시민단체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동호 소장이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잠시 후면은 기자회견이 시작될 텐데요. 원래는 지난 14일에 한번 열기로 했다가 미뤄졌고 그동안 우여곡절이 꽤 많았는데 이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수들이 솔직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자신이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할 수 있느냐이거든요. 예. 선수들이 이 이슈가 커지면서 온 국민의 관심을 갖게 되니까 좀 불안해했던 측면도 있고요. 예. 또 2차 피해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선수들에 대해서 뭐 2차 피해는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늦춰졌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빙상인 연대가 이제 과연 진짜 하고 싶어 했던 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계속 좀 연기가 됐습니다.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말,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거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조재범 전 코치도 2011년에 이제 승부 조작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대표팀 코치를 다시 복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가해자로 공개가 될 이 대표팀 코치도 승부 조작과 성추행 전력이 있는데도 대표팀 코치까지 지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에 대해서 이 젊은 빙상인 연대는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전명규 교수를 정면으로 거론하기에는 이 젊은 빙상인 연대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한 거고요. 예. 과연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명규 한체대 교수를 거론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에 관한 언급을 어디까지 할 건가? 이 부분에 예. 대한 고민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이 많이 미뤄진 측면이 있고 오늘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젊은 빙상인 연대가 앞으로 또다시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 피해자가 누구이다, 누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보다도 네. 이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빙상계를 개혁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 빙상계 개혁의 핵심에 지금도 이 빙상경기연맹 전 부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네. 한체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전명규 교수가 한체대 교수직에서도 물러나고 빙상계에서도 완전히 물러나야지 빙상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저희가 잠시 뒤 발표되는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 언급될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예. 뭐 그동안 이 문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연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또 함께 이제 얘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지금 좀 여쭤볼 텐데 오늘 가해자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공개가 될 예정입니까? 조금 전에 연락을 받기로는 네. 가해자를 애초에는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젊은 빙상인 연대와 또 젊은 빙상인 연대를 도와주고 있는 분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실명을 공개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이 가해자 신원이 공개가 될지는 기자회견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명이 공개가 될지 이니셜만 공개가 될지 아니면 피해 사례만 공개가 될지는 이것도 또한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파악하시기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 혹시 현직에 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아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직에 있는 분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전직 국가대표 코치 전력이 있습니다. 이분을 이름이 만약에 공개가 되면
우리 모든 분들이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는 이 쇼트트랙이 워낙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빙상계에서는 뭐 유력하고 많이 알려진 분들이 있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요. 네. 국민들이 아느냐, 이 이름이 유명세가 있느냐보다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분의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코치까지 지냈고 또 선수 생활도 했고 이런 경력이 빙상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폭력이나 폭력의 가해자로 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심석희 선수 건과 관련해서도 조재범 그 코치도 자신의 혐의를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발표되는 가해자들도 뭐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뭔가 혐의를 인정한 것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상황인가요? 심석희 선수는 이 성폭력과 관련된 이 증거 부분들은 다 이미 다 제출이 됐고요. 네. 이 심석희 선수도 애초에 성폭력과 관련된 이 고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성폭력과 관련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증거를 확보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성폭력 고소 사실을 공개한 거였었거든요. 이제 추가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건데, 그 기자회견이 늦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빙상인 연대는 이 가해자들을 이제 고소 고발할 예정인데, 그 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혐의 입증을 위해서 그동안 이 증거 확보 부분 그리고 심석희 선수도 이 경찰 수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고민을 하고 난 뒤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정말 그 언론에서 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악행이 지금까지 왜 드러나지 못했나 이게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해 코치들도 뭐 다시 복귀해서 뛰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런데 오늘 전명규 교수에 대한 이 젊은 빙상인 연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를 주목해 봐야 한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한 체대의 이 권력 구조가 어느 정도길래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 7월에 교육부가 전명규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그 한 체대 그 빙상장의 그 빙상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등등의 혐의를 가지고 또 수업을 자주 이탈했다 때문에 이제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한 체대가 3개월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올해 3월에 이제 안식년을 떠나서 일본에서 1년간 머무를 계획이었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시끄러우니까 한 체대가 전명규 교수에게 잠시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기회를 준 거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다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안식년이 취소가 된 건데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듣지 않을 정도로 또 지금 시끄러우니까 잠시 일본에 가 있으라고 1년 동안 안식년을 줄 정도로 한 체대도 전명규 교수를 좀 보호하려고 했던 측면이 컸다라고 보고요. 즉 교수직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빙상인 연대가 주장하는 것도 한 체대 교수직에서도 완전히 물러나서 빙상계에서 완전히 이 전명규 교수와의 끈을 끊어놔야지 개혁의 첫발을 디딜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혹시 오늘 발표되는 가해자 중에 전명규 교수의 제자가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재범 전 코치도 이 전명규 교수의 제자이고요. 오늘 가해자로 지목되는 그 코치도 전명규 교수의 이 제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승부 조작 또 성추행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복귀가 가능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명규 교수는 두문불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공식적인 입장 아직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좀 입장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 빙상과 관련된 지금의 사태는 결국에는 이 종착점이 전명규 교수에게로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명규 교수가 억울하면 억울하다 또는 죄송하면 죄송하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지 일단락 또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전명길 교수가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의혹과 의문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 최동호 소장님, 지금 빙상연맹의 기자회견이 시작돼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정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정쟁보다는, 그리고 어쨌든 심석희 선수로 다시 발화된 이 빙상계의 적폐들을 취재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빙상계의 적폐 청산이 더 이상 이렇게 잊혀진 채로 뒤로 밀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빙상계의 젊은 빙상인 연맹의 본인 소개. 연대. 안녕하십니까. 젊은 빙상인 연대 대표 여준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빙상인 연대 전문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 빙상계의 적폐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소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읽겠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으로 고소해 빙상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후 저희 젊은 빙상인 연대는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고 각종 증언과 증거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가 피해자의 적극적 증언과 간접적 인정 등을 통해 확인한 피해 사례는 심석희 선수 건을 포함해 총 6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2차 피해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때 빙상계에서는 계속 머물기 힘들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공개하길 바라지 않는 성폭력 사건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 언급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만난 한 선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상 선수 A씨는 물론 여성입니다. 10대 한 체대 빙상장에서 스케이트 강습을 받던 중 빙상장 사설 강사이며 한 체대 전 빙상부 조교인 한 코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훈련 도중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강제로 앉거나 입을 맞추고 그런 일이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밖에서 만나서 영화를 보자, 둘이서 밥을 먹자라는 등의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A 선수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코치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선수는 말합니다. 현재 이 선수는 당시의 충격으로 스케이트를 벗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자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어떤 제재나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조재범 전 코치의 녹취가 국감 자리에서 발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고 하는 한 체대가 아닌가요? 문체부나 또는 빙상계의 행정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성정으로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덮이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계 그리고 빙상계 전체가 문제가 된 이 심석희 선수의 살신 성인으로 나온 이 과제가 덮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문자 메시지를 봐주십시오. 들어주실래요? 이 내용은
전명규 교수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A씨의 문자입니다. 피해자는 저고 죽고 싶다는 생각 수백 번씩 하고 잠도 못 자는 것도 전데 가해자라는 사람이 죽겠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제가 그날 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전명규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전명규 교수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내가 빨리 벗어나길 바래. 그것이 우선이야. 이 답장은 전명규 교수가 이 A 선수가 성추행 또는 성폭행, 다른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정황도 거의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명규 교수는 성폭행 사건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충분히 인지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빙상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명규 교수가 사전에 은폐에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명규 교수는 빙상계의 대부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빙상 선수들은 그가 자기 측근의 성폭력 사건의 은폐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빙상 선수들이 증언에 소극적인 것입니다.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빙상계의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전명규 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언은 이쯤에서 마치고 젊은 빙상인 연대의 성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실 건가요? 박지훈 변호사께서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젊은 빙상인연대 자문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빙상계의 성폭력, 누가 침묵을 강요했는가? 젊은 빙상인연대는 최근 빙상계에서 제기된 성폭력 사례들을 조사 정리하면서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성폭력 피해를 본 선수들이 왜 혼자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지도자들이 어째서 계속 승승장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선수들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빙상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전명규 사단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이 두려움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 한국체육대학교 전명규 교수와 전명규 교수의 전횡과 비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빙상인들과 빙상 팬들은 문체부의 감사로 전 교수가 오랫동안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비정상의 상징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정상화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교육부가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한국체대에 요구했을 땐 이번만은 바뀌겠지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는 헛된 바람으로 끝났습니다. 빙상연맹은 친전명규 관리단체로 변신하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했고 한국체대는 전 교수에게 고작 감봉 3개월의 하나만한 징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조재범 전 코치와 신석희 선수는 모두 전 교수의 한국체대 제자들입니다. 추가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 상당수도 전 교수의 제자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교수가 총책임자로 있던 한국체대 빙상장에서 폭행과 폭언을 일상으로 경험했던 학생 선수 다수도 한국체대와 관련된 이들이었습니다. 제자가 가해자고 제자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전 교수는 3월 1일부터 안식년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전 교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도자냐고, 당신이 교수냐고, 당신이 스승이냐고. 전 교수가 오랫동안 한국 빙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빙상계를 포함해 체육계 그리고 일부 정치인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젊은 빙상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체육계 전반에 걸쳐 폭로된 체육계 성폭력에 대해 빠르고도 과감한 전수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또한 체육계 성폭력의 항구적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확정 판결이 난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는
각 경기단체 홈페이지에 실명을 공개하고 성폭력 빈발 경기단체에 대해선 정부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안을 명문화시켜 주십시오. 둘째, 한 체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촉구합니다. 한국 체대는 국립대이고 한국 체대 교수들은 모두 교육 공무원 신분입니다. 하지만 한국 체대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 사고는 과연 이것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인가라는 의문을 낳게 합니다. 전 교수를 비롯해 빙상계 성폭력 가해자와 은폐 세력 대부분이 한국 체대를 기반으로 탄탄한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해 왔습니다. 한국 체대의 정상화 없인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성폭력 사건과 야기에 입에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기흥 회장과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 해체라는 꼬리 자르기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수뇌부는 이미 국민과 체육계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2019년 1월 21일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빙상을 바라는 젊은 빙상인 연대 드림. 네, 빙상계 폭행, 또 성폭행 관련한 젊은 빙상인연대와 손혜원 의원실의 발표 내용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심석희 선수 포함해서 성폭력 피해가 총 6건이었고 이 가운데도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최동국 소장과 전화 연결해봤지만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전명규 한체대 교수에 대한 언급이 어디까지 있을 것인가 였었는데요. 지금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 관련한 내용 저희가 뉴스앤이슈 2부에서 좀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모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심리는 사법연수원 27기인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소식도 뉴스앤이슈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